지금 대한민국 사법부는 존립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전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 그리고 지규현 부장판사로 이어지는 이른바 내란 세력 지원 전술 3인조의 행태는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내란이라는 중죄 앞에서도 이들은 신중한 검토를 핑계로 재판을 하염없이 늦춰왔으며 심지어 지판사는 과거 윤석열을 시간 단위까지 계산해 석방해주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지규현 판사가 자신의 인사이동일인 2월 20일 바로 전날인 2월 19일로 선고일을 잡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만약 선고당에 피고인이 불출석이라도 한다면 선고를 무산시키고 자신은 짐을 싸서 떠나버리겠다는 치밀한 사법반스런 시나리오가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9일 내려집니다. 개헌 목적과 계획성 등이 중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대해 선고합니다.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단 3개뿐입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주장대로 무죄나 공소기각이라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해 이 가운데 하나를 선고합니다. 먼저 계엄 선포가 통치의 영역이라는 변호인단과 분명한 사법심판의 대상이라는 특검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립니다. 계엄 선포의 목적도 중요 쟁점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거대 야당을 겨냥한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입장인 반면 특검은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독재와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여기에 특검은 국회 난입과 봉쇄, 중요 정치인 체포 등 계엄을 반국가 세력의 헌법질서 파괴 행위라고 평했고 위헌적 포고령 발령과 집행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과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은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다면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불법 계엄이 집권 1년 차부터 치밀히 준비된 것으로 보지만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직전 야당의 횡포 때문이었다고 맞서왔습니다. 30년 만에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대해 사형이 구형된 가운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그리고 노상원 피고인, 황재현 변호사님 오늘 출석하셨고요. 그리고 피고인들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윤석열 피고인, 그 다음에 김용현 피고인, 그리고 노상원 피고인, 그 다음에 김용군 피고인, 그 다음에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 피고인, 윤승영 피고인, 목현태 피고인, 출석 모두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사법부의 모든 양심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최근 이진관 재판장은 내란 가담자 한덕수에게 특검의 구형량인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사법부의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은 국민의 용기로 내란을 종식시켰다며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고 비상계엄을 윤석열과 추종 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 기대하는 민주주의의 품격이자 법치주의의 본 모습입니다. 지규현 판사는 이진관 판사의 이 서슬퍼런 기계를 똑똑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는 어제 4시간가량 이어진 피고인 신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하려 했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경제가 망가지고 신인도가 엉망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재고하셔야 된다든지 그러한 것들은 저는 반대라는 취지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도 계엄 반대를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좀 더 많은 국무위원들이 와서 대통령께 그러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특검팀이 한 전 총리가 문건 2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 찍힌 대통령실 CCTV 영상을 제시하자 기억이 없다고 말했지만 기억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거의 멘붕 상태 내지는 헌재 탄핵 심판에 나와 담화문 등을 본 적 없다고 말한 건 위증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제가 헌재에서 위증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한 전 총리 주장에 대해 당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말리지 않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짚었습니다. 직후에 윤석열이 대적견실을 나가서 비상계엄 선포하러 가는 걸 말리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또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시 군 동원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자 이렇게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TV에서 지금 군병력들이 투입되는 걸 보신 거잖아요. 김영현한테 전화해서 확인할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한 전 총리는 자신이 계엄 선포 전까지 계엄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하자 재판부는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지난 40몇 년 동안 없었고
그걸 윤석열한테 말씀하시기로 했습니까? 비상겸을 하기 전에. 재판부는 내일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 구형과 한 전 총리 최후 진술을 듣고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사실 기억에 의존한 것이 아니고 그 검사님하고의 말씀 그리고 김영호 장관의 저한테 보여주신 검사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신 그 내용 이런 것들하고 비추어 봤을 때 기억에 의존한 것은 아니고 추측에 의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근데 뭐 답변을 하실 때 기억이 안 나면 안 난다고 답변을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추측에 의해서 답변하면 뭐라고 일 것 같습니다. 뭐라고 추측이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지. 조세 부른 것처럼 누게 받았지만 뭐는 사실이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한 거랑 말씀하시는 다르지 않습니까? 네, 저 재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이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그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저의 기억과 사실에 확실하게 맞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어떠한 그 상황에도 처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재판장님과 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그 대통령의 생각이 어떤 건지는 제가 다 100%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그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그런 그 인식을 좀 했습니다. 그 정인신문 과정에서 윤석열이 증언한 것 내용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정인신문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윤석열은 국무회의를 거칠 생각이 있었다. 처음부터.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법정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진술과 정반대의 진술하고 계신 겁니다. 네, 지금은 피고인이 말씀하시는 건 거칠 필요가 없다. 윤석열이 말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딱 저런 워딩으로 말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있던 날짜가 서명할 때 날짜가 아니고 소급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신 거죠? 소급 12월 3일로 된 거 아닙니까? 겉표지에 12월 3일로 돼 있었던 것으로. 네. 근데 지금 서명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12월 6일 아닙니까? 12월 6일입니다. 근데 문서에는 12월 3일로 된 거 알고 계셨죠? 오늘 진술하신 게 군 병력이나 경찰력이 동원될 거라는 사실을 대통령실에서는 알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국무위원들은 대부분 알지 못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피고인은 어땠습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그럼 아까 정부 서울청사 집무실로 복귀해서 TV를 볼 때 알게 되셨습니까? 네. 근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비상계엄에 군이 동원되고 이런 것들은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판사님께서 말씀하신 국회에 들어간다든지 하는 만약 그런 일이라면은 그거는 현재 우리 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안 되도록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 동원될 수 있다는 건 예상할 수 있는 일이죠. 한덕수 전 총리가 피고인석으로 이동해 인사한 뒤 자리에 앉습니다. 지난달 29일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뒤 열린 첫 공판에 한 전 총리가 출석했는데 오늘 공판은 재판부 허가로 법정 촬영과 중계가 허용됐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 행위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내란을 보좌했다며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려 하는 등 계엄의 절차적 외관을 갖추는 데 협력한 정황도 제시했습니다. 직접 전화를 걸어 어디쯤이세요? 빨리 오세요. 더 빨리 오시면 안 되나요? 라고 말하며 출석을 독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과 언론사 단전 단수 등 계엄 지시사항을 검토하고 사후 부서한 계엄 선포문의 파쇄를 지시한 혐의도 설명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 당일 계엄 문건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한 혐의를 제외한 다른 혐의들은 부인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재판부는 한 전 총리 본인에게 계엄의 위헌성을 인정하는지 단 한 가지 질문만 던졌는데 한 전 총리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변호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엄이라는 것은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그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다. 당초 오늘 예정됐던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대한 증거 조사는 비밀 해제 절차 등 문제로 연기됐습니다. 지기현 판사가 예고한 2월 19일은 대한민국 정의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날 윤석열이 건강 이상을 핑계로 출석하지 않는다면 지기현 판사는 20일에 그대로 떠나고 재판부는 교체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만 페이지의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하는 공판 갱신 절차가 시작되며 재판은 무기한 연기되는 리셋 상황에 빠집니다. 지기현 판사가 굳이 임기 마지막 날을 선고일로 박아놓은 것이 혹여나 피고인에게 마지막 퇴로를 열어주려는 고도의 지연책은 아닌지 우리 국민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합니다. 예, 최종 변론까지 모두 마쳤고 이제 재판을 종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말씀만 드리고 재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늦은 밤까지 재판 진행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다들 초췌한 모습을 많이들 보시게 됐는데 소송 진행을 원활하게 하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제 재판 끝내는 마당에 마지막으로 양쪽 모두에 감사하다는 말씀 진짜 드리겠습니다. 숨가쁘게 진행된 약 160회 재판 동안 특히 검사님들께서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재판부 지휘에 최대한 따라 주셔서 신속한 재판이 가능했습니다. 각종 증거 절차, 변론 절차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검사님들께 경의를 표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 변호사님들께서도 재판 중계, 여론, 사회적 압박 분위기 속에서 최대한 피고인들을 위해서 성실하고 열심히 변론 활동을 해주셨습니다. 변호사님들이 협조해 주시지 않았으면 신속한 재판이 어려웠을 걸로 보입니다. 인권 보장 그리고 적법 절차 원칙을 수호하기 위한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주신 변호사님들께도 경의를 표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노력을 다했지만 미비한 점도 많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당장 오늘 이렇게 밤늦게까지 재판하는 것만 해도 많이 미비한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검찰, 변호인, 피고인 측의 너른 이해 말씀을 구합니다. 이 사건의 결론에 대해서 재판부는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월 19일 목요일 15시에 이 법정에서 합니다. 2월 19일 목요일 15시, 오후 3시에 이 법정에서 합니다. 강조하지만 피고인들은 반드시 그날 출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끝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사건 재판을 함께 진행해 주신 우리 사무관님, 참여관님, 계장님, 주무관님, 속기사님 그리고 늦게까지 항상 같이 해주신 우리 법정 경위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도관님들도 하실 말씀 많으실 텐데 정말 머리 숙여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걸로 오늘의 재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이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무너진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기현 판사가 역사 앞에 죄인이 되지 않으려면 2월 19일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른 단죄를 내려야 합니다. 만약 그날 선고가 무산된다면 그것은 사법부가 스스로 내란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의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JTBC가 이진관 재판부의 판결문을 확인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고 친위 쿠데타로 규정한 그 판결문은 조만간 지기현 재판부의 증거로 제출됩니다. 징역 5년이 나온 백대현 재판부 판결문도 곧 제출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문은 이미 증거로 반영됐습니다. 이 판결문들의 공통점, 국헌 문란 목적의 계엄이었고 메시지 계엄, 계몽령 같은 건 존재할 수 없다고 꼬집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1심은 12.3 비상계엄에 대한 첫 형사사법 판단이었습니다. 348쪽 분량의 판결문엔 폭력수단으로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없애는 행위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적혔습니다. 윤석열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며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거나 압수수색한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87조에서 정하는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며 친위 쿠데타로 판단한 이번 판결문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맡은 지기현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한덕수 전 총리 판결문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본 첫 사법 판단이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뒷받침할 주요 증거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문과 백대현 재판부의 체포방해 1심 판결문도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는 헌재의 결정, 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한 체포방해 선고에 이어 이번 친위 쿠데타란 결론까지 내란 혐의를 인정하는 논리가 이견 없이 일관되게 쌓여가고 있습니다. 검찰, 지규현 재판장은 결심 재판을 마무리하면서 법률과 증거를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에 대해서 재판부는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검토해야 할 서류가 있다면 앞으로 2주 안에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유죄라고 판단할 경우 법정형인 사형과 무기징역 중에 선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형을 구형하면 특검이 제시한 논리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경 사유가 전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 최저형인 무기형으로 형을 정하는 것이 과연 양형의 원칙에 부합한지에 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무기징역을 선택할 경우 법원이 최저형을 선고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검의 구형과 다르게 무기징역을 선고할 경우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결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검에서는 장기 독재를 위한 장기 독재요. 임기를 제대로 마무리하는 일도 지금 숨이 가쁜데 장기 독재를 뭘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시켜줘도 못합니다. 다음 달 19일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있을 417호 대법정은 30년 전 전두환 씨가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장소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히 내란 속의 윤석열, 지규현 판사도 여기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사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아니 뭐 처음부터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예. 우리나라는 사형을 집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실질적인 효과는 똑같죠. 사형이 확정되더라도 집행 안 하고 사실상 무기징역을 복역하는 거하고 같은 효과를 내는 건데 그래서 1심에서 이제 저는 근데 2월 19일 선고 예정일이잖아요. 일단 2월 19일 날 선고가 되냐. 진짜 안 될 수도 있다. 피고인 불출석 해버리면 그날 또 연기해버릴 선고를 못해요. 이거는. 피고인이 꼭 있어야. 이게 워낙 중한형을 선고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게 사형 무기징역은 벌써 선고 못해요. 피고인이 나와야 돼 법정에. 반드시. 그리고 못 나오면 그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아파서 뭐 못 나온 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것하고 지금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이니까 그 교도관들의 강제 구인이 불가능하다는 게 소명이 돼야 돼요. 그러면 선고할 수 있어. 근데 당일은 그 선고 못 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규현 판사가 또 선고 안 하고 인사로 떠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아니 그 지규현 판사가 2월 19일 그 다음 날인 2월 20일까지만 서울중앙지법에 있어요. 그러니까요. 인사 대상이잖아.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른 법원에 출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고 기일을 왜 그렇게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이상하다. 이게 또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온다. 아니 일리 있는 지적이에요. 물론 뭐 사형 무기만 있다 해서 선고는 반드시 무기 선택하면은 또 뭐 물론 깎아줄 여지는 없기 때문에 감경 여지는 없어서 물론 근데 법정형이 무기라고 해서 반드시 무기 선고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뭐 이분이 뭐 뉘우치고 있거나 뭔가 있으면은 이제 유기징역도 가능한데 저도 그 가능성이 이거 어떡하지? 왜냐면 좀 일주일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바로 그 이튿날 하면 되는데 인사를 뭐 안 할 수도 있고 있는데 인사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한 해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장이 됐으니까 원래 딴 배석들은 다 어떡하려고 그러지? 이거 만약에 그냥 안 나오면 다음 날 선고하려고 그러나? 나도 그거 그러니까 1월 13일 날 결심을 했잖아요. 그러면 선고기를 그러니까 4주 후로 잡아도 그거보다 일주일 앞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설 연휴 시작하기 전에. 그렇죠.
적어도 그 주에는 선고기일을 잡았어야지 왜 5주 후로 잡냐고 이거를. 그렇죠. 보통 금요일인 그때 2월 인사 13일. 나가는 사람들은 거의 2월 10일 한 열흘 정도 텀 두고서 선고를 거의 이게 하거든요. 지규현의 전략적 선택일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하도 이상한 그동안 일들을 많이 겪어서 예. 모든 게 다 불안해. 근데 이게 아마 인사가 아마 2월 초쯤에 발표되겠죠. 한 발표는 2주 되죠. 2주 전쯤에 예. 발표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때 만약에 2월 초쯤에 2월 23일자 이동이래요. 이동은 23일자 이동이고 2월 한 5일이나 6일쯤에 이제 인사가 날 텐데 그때 인사가 만약에 났다. 네. 근데 19일 날 만약에 선고가 그대로 불발이 된다. 그러면 예. 이거는 그러면 선고 안 될 가능성이.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아플 예정이고, 그러니까. 예, 아플 예정이고 지규현은 떠날 예정이면 그냥 이종섭 도주런 하듯이 지규현도 런귀현 할 수 있겠네요. 예? 아니 그러면 진짜 머리 아파지는 거예요. 머리 그러면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면 공판 다시 재개해야 되니까. 오는 재판부에서 처음부터 다시? 재개해야 돼. 재개해야 변론 돼. 재개. 변론 재개해야죠. 공판 재개해야죠. 이 기록을 다 박긴 판사가 선고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기록을 봐야 되니까. 기록 보는 게 아니라 그 공판 재개 절차라 그래서 네. 절차를 다시 열어 가지고 네. 그동안 진행된 거 이의 없습니까? 해서 이의 없습니다 하면 넘어가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의 없을 리가 그 피고인이 있냐고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아니, 의견이 지금 충분히 반영 안 되고 법정 필보를 하는 증거 조사도 사람들이 제대로 안 됐고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다 못했어요. 그럼 판사가 처음부터 다시. 아니 그럼 못한 게 뭐예요? 그러면 얘기할 거 아니에요. 증거 조사가 다 안 됐고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다 못했고요. 증거 제출도 안 됐고요. 하면은 네. 그걸 받아줘야 돼. 안 받아줄 수가 없어요. 이의 없습니다 하면 넘어가죠. 네. 근데 그럴 리는 그전 없죠. 재판부에서 우리 다 못했어요 하면은 재판을 다시 해야 돼. 놀란 표정 봐봐. 놀란 표정. 그러니까 말도 안 돼. 2월 19일 아침에 예. 서울구치소에서 떠나는 호성버스에 예. 윤석열 피고인이 탑승한 거를 확인해야 알 수 있어요. 나오는구나. 당연히 안 나오겠죠. 당연히. 아니 그러니까 그게 불안한 안 거죠. 나온 거죠. 안 나오겠죠. 안 나오면 그럼 만약 19일 날 안 되면은 23일 날 선고면 19일이 무슨 요일이죠? 목요일이에요. 예. 그 금요일밖에 없네. 금요일 날 20일밖에 다시 잡아야 없네. 되는데. 월요일 날 예. 가는 거니까. 예. 그러면 목요일 날 선고 안 했는데 금요일 날 선고 할 수 있나? 아니, 금요일밖에 시간이 없네. 목요일 안 나오면. 시간이 금요일밖에 없어요. 근데 근데 진짜 너무 지치게 하네요. 이제 전 국민을 지치게 하는 내란 속의 윤석열 정말 막판까지. 근데 불안한 것은 지규현이 구속 취소한 사람이잖아요. 사람 안 바뀌잖아요. 그럼 뭔가 있으니까 구속 취소 결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본인 룸사롱 사건도 있고. 야, 우리가 근데 이 법원 인사 사람이 깨끗이 언제 나는지 다 알게 되고 공판전자 갱신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예. 법률식에 다 전문가들 됐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일주일 당겨서 잡았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너무 이상하다. 2월 19일 날 잡고 본인은 20일 날 떠나도록 설계한 이 재판 선고 기일이 너무 이상하다. 김용남 의원님이 막판에 너무 중요한 의제를 던지셔가지고 갑자기 소름이 돋네요. 아니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진짜 제가 정말 딴 데서 얘기하는 거 봤는데 네. 이게 사실 중요한 얘기예요. 되게 매우 중요한 심각하네요. 얘기예요. 예. 딱 19일날 선고 안 되면 20일밖에 없어요. 20일 안 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20일 날 자기 인사이동이다 뭐 그렇죠. 그러면서 그럴 그날 수도 재판 있고. 못 연다 내가 짐 싸서 아니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거든. 법정 없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법정은 미리 다 한 달 네. 전부터 정해놓거든요. 아무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재판할 법정이 없어. 다 미리 다 예약돼가지고. 다 있죠. 빈대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하려고 해도 못 한다 해서 넘길 수도 있죠. 근데 진짜 그러면 국민들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라는 말이 그냥 나올 것 같고요. 이 엄중하고 이 위중한 역사적 재판을 이런 식으로 해? 이거는 또 다른 꼼수가 있어라는 비판에 그러면 반드시 무기 안 하고 유기징역 선고하려고 그렇게 잡았나? 현 변호사님 아니 왜냐면 유기징역이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네. 사형 무기는 법정형이고 네. 그 안에서 처단형인데 선고할 때는 네. 그 안에서 가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감형 요소가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법정의 무기라 있어도 깎아서 유기징역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뭐 불출석 해도 그냥 선고한다 그러면 유기징역으로 선고하려고 마음 먹었나? 통상은 이제 피고인 불출석되면 선고기를 다시 잡잖아요. 보통 잡죠. 다시 잡는데 이제 다시 잡았을 때도 또 안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네. 정당한 이유가 없고 그리고 구속돼 있는 사람은 그 소재 확인은 되는 거니까 네네네. 강제 구인이 불가능한 거를 이제 네. 소명하면 선고까지는 갈 수 있는데
이 날짜가 너무 묘하다는 거죠. 제가 갑자기 보기엔. 진땀이 확 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사실은 다음 주에 김건희 재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김건희 1심 선고가 어떻게 나올까 낭만적으로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더니 완전히 현타가 확 오면서 이거 내란 재판 이거 진짜 징하다 징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예.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김건희 선고는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특검에서 징역 15년, 벌금 20억, 추징금 9억 4,800 이렇게 구형을 했거든요. 올려치기 할까요? 글쎄요, 뭐 깎아줄까요? 그거를 예상하기는 어렵고 네. 재판부도 다르고 네. 그래서 뭐 중형이 선고되겠죠. 중형은 나올 네. 거다. 네. 이게 예측이 다 틀려가지고 이제 감히 예측을 못하겠어요. 감히 예측을 못하겠다. 15년 하면은 뭐 많이 나오면 10년 아니면 네. 중간 7, 8년 이렇게 네. 예상하는데 글쎄 지금 분위기로는 뭐 예. 더도 나오니까 네. 저도 뭐 10년 이상 나올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우리 맞추셨는데 두 분이. 아니, 구형만 맞췄고. 구형 10년 딱 맞췄었는데. 아니 그 선고형 못 맞췄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여하튼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기현 판사가 문제인데 네. 지기현 판사가 약속을 지키지 지기현 판사가 문제인데 네. 지기현 판사가 약속을 지키질 않으니까 원래는 12월까지 마무리를 하겠다고 그렇습니다. 했다가 네, 이게 이제 1월로 넘어간 상태고 그래도 2월 그 인사 전에는 마무리하지 않겠냐라는 기대는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그게 제일 불안한 거예요 지금. 근데 또 병합을 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희는 원래부터 처음부터. 윤석열, 네. 김용현, 네. 그다음에 뭐 이상민, 이상민. 그다음에 군인들에 대한 박한수라든가 예. 조지호, 경찰 예. 다 병합을 해서 한꺼번에 재판을 그렇습니다. 하고 특별한 것만 그때는 잠깐 분리할 수 있거든요. 네. 분리해서 하면 예. 재판도 효율적이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데 지금 다 따로 한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따로 했죠. 다 따로 했다가 이제 와서 저희가 예상한 대로 이제 와서 이걸 병합을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됩니까? 지기현의 의도는 뭡니까? 지연책이죠. 지연책이다. 지기현은 지연책 아닙니까? 그러면 윤석열 때 나와서 증언한 사람들의 증언을 또 병합시킨 사람들한테 또 들어야 돼요? 또 불러줘야 되거든요. 야 이거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거기서 또 반박하고 그러면 예. 또 반대 논리도 또 들어야 되고 예. 이걸 어떻게 1월 달 안에 다 마무리가 끝내서 안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1월 달 안에.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뭐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또 지기현이 뭐 강단 있게 재판을 쭉쭉 밀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아유 뭐 왜 그러세요 변호사님 뭐 밥만 밥때만 되면 뭐 화내시더라 이런 판사가 어떻게 이 병합에 더 많은 문제를 제기할 텐데 네. 그걸 어떻게 끌고 저는 못 나간다라고 보고 만약에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들고 김용현이라든가 윤석열 측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하면 네. 저는 덜컥 받아들일 거라고 지기현 판사가. 예, 예. 생각이 되고 그러면 예. 그게 헌법재판소로 가지 않습니까? 예, 예. 물론 이제 법리적인 논쟁이기 때문에 2개월 안에는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예, 예. 지기현이 저는 2월 달에 인사이동으로 도망갈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선고하지 않고 예. 2월 달에 도망간다. 3년을 했거든요. 예. 도망가고 또 새로운 판사가 오면 예. 새 판사가 또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지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기현의 꼼수는 여기에 있다. 예, 도망가. 걔 안 쓰고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선고 안 하고 갈 가능성이 지금 제가 볼 땐 10, 80% 됩니다. 7, 80%는 지기현 선고 안 하고 네. 도망간다. 네. 도주 지기현. 도주죠. 예, 예. 도망가는 거죠. 예. 예. 근데 아. 그 재판 해놓은 거 보면 다 이제 그 기록으로 조서로 다 남게 되는데 그 조서를 보면 네. 후임 판사가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거기 별의별 내용들이 다 있고 막 네. 변호사들이 특검을 모욕하지 않나 예. 증인들한테 막 협박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공판 조서에 다 예. 기재된 거 보면 예. 또 기재가 안 돼도 문제거든요. 예, 예. 또 기재 안 되면 또 윤석열 변호사들은 왜 이거 기재 안 돼 있냐고 또 따지겠죠. 또 따집니다. 그럼 예. 공판 조서가 또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또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막 도대체 말하면서 막 화가 나네. 열이 혈압이 받는데 오르네. 예. 그렇게 한 게 예. 제대로 기재 안 돼 있으면 또 그거 갖고 또 시비 걸면 공판 예. 조서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아, 큰일입니다. 지금 그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지기현 네. 판사의 재판은 내년 2월까지도 기대할 게 없고 그러면 내년 2월 말에 있을 법관 인사 이후에 새로운 판사가 와서 내란 재판을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럴 되는 가능성도 건데요. 저는 7, 80% 된다고 봅니다. 인사는 2월 10일 날 것이고 네. 내란 전담 설치법이 저희 12월 24일, 26일인가요? 예. 본회의 때 통과가 되면 윤석열 쪽에서 당연히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할 테고 예. 저는 지기현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그리고 도망가고 예. 다만 이제 윤석열의 구속 기간은 정지가 되니까 네.
뭐 불구속으로 풀려날 염려는 없을 없다.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다. 지연 상황이 도래할 것 같습니다. 예,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들도 조금 더 촉각을 곤두세워서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라든가 이 내란범들의 재판을 많이 보도를 해주셔서 국민들의 공분을 다시금 불러일으켜야 좀 동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얼마나 윤석열이가 그 통일교권만 해도 그 사람들의 로비에 의해서 그 국정을 갖다가 사적으로 운영을 했는지 그 국민의 혈세를 얼마나 낭비했는지 그런 것들이 잘 보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내란 특검 수사가 이제 종료가 되면서 직위원 재판부가 어떻게 내란 재판을 중요한 내란 재판들을 맡게 됐는가, 배당을 받게 됐는가, 이 과정이 공개가 되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네. 예, 지난해 12월에 김용현 첫 기소 이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형사 합의부 재판장 14명이 모여서 이거 어디다 배당해야 되는가를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네네. 이런 일들이 원래 있는 건가요? 이런 경우가 이거 저도 처음 보는 경우입니다. 사실 예전에 그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사건 때도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금 심각한 사건이, 근데 이런 회의 그 취지도 저는 뭐 언론 보도나 이런 걸 보면 취지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그 중대한 사건이 기소가 됐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신속하게 엄중하게 처리를 할 것인가. 이걸 논의하는 회의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참 저는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맞습니다, 감찰관님.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생각한 게 이거 중앙지법에서 재판장들이 모여서 누구한테 어떻게 배당을 할까를 논의했다고 하길래 이거 중요한 재판이니까 이 중요한 재판을 어디에 맡기는 게 좋겠는가를 논의한 게 아니라 이 뭐 인사 기준이라든지 인사 이동 가능성, 업무량 이런 걸 고려해서 누구를 빼줄까를 고려했다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의 경우에는 전출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빼고, 이 사람의 경우에는 전담을 변경해주고 했으니까 빼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골치 아픈 사건 맞지 않겠다라고 서로 회피하려는 모임이었던 성격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모임이나 그런 회의를 하는 것을 중앙지법원장이나 그런 대법원, 높게 크게 보면 대법원에서도 그냥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일상적인 것처럼. 사실은 이 내란 사건, 이렇게 중대한 사건이 됐으면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한 만큼 경력이 많고 엄정한 법관들, 우리 보통 사건들보다도 훨씬 더 법관들 재판부의 구성을 좀 엄중하게 해가지고 경력이 많고 더 능력이 뛰어난 법관들로 하여금 이 사건을 맡도록 하자. 여러 사람을 그 풀을 만들어서 거기서 뽑자. 이런 얘기. 그다음에 이 재판부에는 다른 재판을 맡기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도 한번 힘을 모아보자. 그 재판부에 있는 사건을 모두 다 재배당해서 다른 재판부가 그 하기로 한 배당받은 재판부의 부담을 덜어주자. 이런 모임을 했으면은 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이번에 전출이 예정돼 있으니까 난 빼줘. 뭐 이러다가 결국은 14명 중에 4명만 남게 되니까 그럼 이거는 안 되지 않냐 이래가지고 다시 기준을 높여서 10명을 해놓고 그중에서 배당했다는 건데 이거는 정말 지기현 재판장이 보여주는 모습에서도 실망하지만 그런 회의가 있었다는 것에서도 실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법원에서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는 직위원 재판부가 너무 말이 안 되게 재판을 진행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이니까 우리는 무작위로 전산 배당을 통해서 배당을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회의 내용을 보면 이걸 무작위 전산 배당으로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부터 회의감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국민들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엄중한 사건이라고 보아가지고 법감정에 따라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폭탄 하나 놓고 폭탄 돌리게 한 거예요. 누가 이 폭탄 안 가져가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그 어려운 사건을 안 맞게 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뭐 이런 걸 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이. 이제 그 일례가 성폭력 담당 재판부가 맡으면은 이거 보기에 좀 이상할 것 같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 재판장이 속으로 저거 안 맡으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거 보면
정말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회의에서 오고 간 그 내용이 어땠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도. 예. 회의 내용 전체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일부 예. 공개된 것만으로도 지금 굉장히 사법부가 얼마나 이 내란 재판을 우습게 보고 있는가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알 수 있는 그 한 그렇습니다. 단면인 것 같고요. 이게 보면은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네네. 만약에 이런 중요 사건이라면 재판부로 지정해서 배당하거나 배당 배제를 할 수 있다라고 쓰여져 있는데 사실 이 예규만 보더라도 일단 배당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규정 예규의 취지는 뭔가 하면 국민들이 바라는 사건 그리고 적시 처리를 해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사건에 대해서 적정한 배당을 하자라고 한 예규이지 이런 네. 식으로 모여가지고 누구 빼주고 서로 이거 뭐 하기 싫어하는 뭐 누구는 이래서 빼주고 이런 걸 논하라는 그런 예규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보면은 이 예규와 무관하게 본인들이 얼마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란 사건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고 이걸 이렇게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개탄스럽고 한심스럽게 생각합니까? 이 본인들이 외부에 어떻게 비춰지는지에 대해서 참 신경을 안 쓰고 본인들 편의 위주로 재판을 진행했구나.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내란 재판은 적시 처리 중요 사건이 맞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재판장 14명의 재판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면 이 중요한 사건을 어떻게 진행을 할까에 대해서 논의했어야 했다. 그렇습니다. 예. 뭐 거기서 제가 보기에는 14명이 모여가지고 뭐 정말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사람은 빼주되 무작위 배당을 해서 그 재판부에 배당이 되면 이 재판부의 이 부담을 최소화해주기 위해서 그 재판부 가지고 있는 기존 그렇죠. 사건은 전부 다 우리가 재배당 받는다. 그러니까 그 재판부를 도와주자. 이런 논의를 했으면은 좋죠. 근데 지금 지기현 재판장 그 재판부를 보면 그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까지 다 끌어안은 데다가 일반 사건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내란 사건이 일반 사건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관련자만 해도 그렇고 예. 이 피고인의 신분이라던가 이 사건의 내용을 보면 이건 엄정하게 처리돼서 그 사건만 해도 버거운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방치했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그런 예. 과정을 거쳐서 보건식품 담당 지기현 재판장이 이 내란 재판을 맡게 됐고 윤석열, 김용현의 재판을 진행 중인 겁니다.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제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안 그래도 높지 않았는데 네네. 더 떨어진 상황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 건데 거기다 대고 이제 사법부의 독립 운운하면서 네네. 이를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정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독립 이런 거 중요하죠. 사법부의 독립 필요합니다. 민주주의 원칙에서. 그러나 그런 독립을 얘기하려면 본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본인들의 행동에 대한 반성도 함께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예. 이 서울중앙지법의 재판장들의 협의 내용, 회의 내용이 네네. 지금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네네. 혹시 요걸 공개할 필요성 내지는 요걸 이제 공개까지는 아니더라도 회의 내용을 누군가가 좀 이제 다시 조사를 해서 아니면 감찰을 해서 좀 문제화 될 거는 가능성은 없나요? 문제와 법원 자체 내에서 아마 이걸 갖다가 조사를 하는 경우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받아들여지진 않겠지만 그냥 뭐 일반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 한번 정보공개 청구 한번 해보시죠. 정보공개 청구. 예. 그러니까 협의 내용을 네. 전체를 공개하라. 예, 그렇죠. 이게 뭐 그렇게 국민의 그 생활 일상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내란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내용의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공개해라. 분명히 법원에서는 공개 안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정보 공개 청구를 한다던가 이런 움직임, 이런 그 요청을 한다는 거는 나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처럼 일반 시민, 그러니까 법적인 지식이 전문가 수준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도 이 회의의 내용이 굉장히 부적절한데. 저도 궁금합니다. 그렇지 도대체 않습니까? 누가 무슨 대화를 하고 지기현 재판장은 예. 무슨 얘기를 했을까? 뭐 저희는 식품재판부니까요. 뭐 이러면서 이러면서 거기서도 또 예. 재밌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본인을 배제해달라는 얘기는 안 한 것으로 보여지네요. 예. 그러면 이렇게 공개된 시점에서 사법부의 이 관련한 대응이라든지 반응이 아직 네.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그 지금까지의 반응은 이제 사법부 독립 운운하면서 반대를 했는데 이 배당 과정이 이러했다라는 게 공개된 와중에 요 내란 전담 재판부를 계속해서 반대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본인들은 뭐 계속 반대는 하겠지만 반대를 해야 될 그 명분이라던가 이런 게 많이 약해진 건 맞은 것 같고요. 최소한 그 1심에서 이렇게 혼선이라던가 이런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피로감을 주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 올라가서 고등부터는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도 뭐 무작위 배당 하길래 정말 무작위 배당을 한 줄 알았더니 뺄 거 다 빼고 배당을 한 걸로. 그 재판을 면하려고 들었던 재판장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네요.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형사 합의 재판장들이 누군지를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